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5월 24일 오후 4시 19분입니다. 지난 3월 16일 날 홍석현 전 중앙일보 회장이 중앙일보에 평양의 트럼프 타워도 꿈은 아니다라는 제목의 칼럼을 썼어요. 거기에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포용하는 역사적 돌파구를 만들 수가 있다, 이렇게 훈수를 하고 나서 마지막에 이런 문장을 남기고 끝을 냈습니다.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난다면 노벨 평화상이 세 사람을 기다리고 있을지 모른다. 이 세 사람은 김정은, 문재인, 트럼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노벨 평화상이 나왔습니다. 이 세 사람이 노벨 평화상을 받아야 된다는 주장을 하는 최초의 글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뒤에 4월 27일 문재인, 김정은 판문점 회담이 있고 나서 외국 언론, 미국 언론에서도 노벨 평화상 깝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받아야 된다라고 양보를 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 지지자들 앞에서 지지자들이 노벨 평화상을 이야기하니까 아주 자신이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되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머리에 노벨 평화상이라는 욕심이 들어간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권력자가 명예를 꿈꾸게 되는 겁니다. 원래 명예와 권력과 돈은 따로따로 있어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권력을 누리는 사람은 명예를 탐해도 안 되고, 돈을 탐해도 안 되고, 돈을 가진 사람은 권력을 탐해도 안 되고, 명예를 탐해도 안 되고, 명예를 누리는 사람은 권력이나 돈으로부터 멀리 있어야 그게 제대로 나라가 돌아간다, 이거죠. 근데 권력을 잡았다고 해가지고 돈 좋아하고 명예 좋아하면은 독재자가 되고 결국 종말은 비참하게 되는 것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권력자의 허영심, 권력자의 허영심은 파멸로 갑니다. 그 수많은 사례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상에 욕심을 가지게 되었으므로 김정은과 만나서는 안 되는 만남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김정은과 만날 수가 없다는 것은 만나봐야 생산적인 합의가 나오지 않고 김정은에만 유리하고 트럼프에게는 손해고 미국도 한국도 손해를 보는 그런 게임이 명백한데도 저렇게 무리하게 김정은과 만나고 싶어 한다는 것은 노벨 평화상이 목적이 아니냐, 그리고 부추기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듭니다. 부추기는 사람이 확실하게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카트라는 사람입니다. 며칠 전에 카트가 이번에 김정은과의 회담을 잘 치르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노벨 평화상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카트가 보기에는 트럼프도 자신과 같이 허영심이 있는 권력자다, 이렇게 판단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카트는 2002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어요. 국제 분쟁 해결에 역할을 했다, 이겁니다. 카트가 나오니까 갑자기 저의 마음이 서늘해집니다. 카트 하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카트, 한국을 괴롭힌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이 1977년 대통령이 되자마자 추진한 게 주한미군 철수입니다. 문제는 주한미군 철수 이유입니다. 이유. 박정희 대통령이 인권 탄압자니까 주한미군 철수해야 된다, 이런 논리였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인권 탄압자다? 어느 정도 인권 탄압자냐? 김일성 정도 되느냐? 캄보디아의 킬링필드 되느냐? 아니면 그 뒤에 등장한 호메이니 정도가 되느냐? 그렇게 하니까 당장 미국의 군부에서 반발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미국의 국가 이익이 훼손된다.
박정희의 인권 탄압은 다른 나라 인권 탄압과는 질이 다르다. 이렇게 막 말리고 하는 과정에서 한 2년 동안 이 박정희와 카트 사이가 나빠졌어요. 그리고 그런 분위기를 반영해가지고 미국 언론이 한국의 대의회 로비를 폭로하는 코리아 게이트 사건이 막 터지고 정보부장을 지낸 김형욱이가 미국에 가서 박정희를 직설적으로 욕을 하고 하는 이런 최악의 한미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일정한 영향을 끼쳐가지고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으로 발전하는 것이죠. 나중에는 카트가 주한미군 철수를 결국은 포기하게 됩니다.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이런 카트를 박정희 대통령은 아주 경멸했습니다. 땅콩 장사라고 하면서 카트를 가장 경멸한 사람이 박정희인데 이 카트는 그 뒤에도 한반도 문제에 가끔씩 등장합니다. 등장할 때마다 대한민국이 잘 되는 방향이 아니라 아주 못 되는 방향으로 갔습니다. 1994년 북핵 제1차 북핵 위기 때 이제 안보리가 북한에 대한 제재를 본격화하고 미국이 영변 핵시설을 폭격한다 하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카트가 갑자기 평양에 가서 김일성이하고 만나고 오더니 김일성, 김영삼 회담을 주선하게 됩니다. 이때 지금 비슷하게 북한 핵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찬스를 카트가 들어서 가지고 놓치도록 만든 것입니다. 이 사람이 트럼프에 대해서 또 훈수를 하고 있으니까 불길한 생각마저 듭니다. 노벨상 하면은 정치인이 받는 노벨상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벨 평화상입니다. 처칠은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노벨 평화상을 받은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은 좋은 사람, 위선자, 나쁜 사람들이 막 섞여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2009년에 오바마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핵 없는 세계를 만들겠다고 했다는데 오바마가 핵 없는 세계를 만들었습니까? 핵 있는 세계를 만들었죠. 즉 북한 핵 개발을 막지 못했습니다. 2007년에는 알고 전 부통령이 받았습니다.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이 활동이 높게 평가받았습니다. 2005년에는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 엘바라데이 이 두 사람이 받았습니다. 2002년에는 카트가 받았고 2000년에는 김대중 대통령이 받았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받았지만은 그 대가를 치른 것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김정일과 만난 게 노벨 평화상을 받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김정일과 만나기 위해서 4억 5천만 달러를 불법으로 조성해가지고 불법적으로 김정일의 해외 비자금 계좌 등으로 보냈습니다. 이 사실이 당시에 공개되었더라면 노벨 평화상을 못 받았죠. 노벨 평화상을 받기 위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안보를 희생시켰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게 바로 6.15 선언입니다. 6.15 선언은 우리 국가 안보에 닥친 일종의 쇠기입니다. 첫째, 북한을 통일 논의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 전에는 우리는 북한 노동당 정권은 민주적으로 뽑힌 정권이 아니므로 긴장 완화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은 통일 논의의 대상은 아니다라는 입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6.15선은 제일 먼저 우리 민족끼리 통일한다. 낮은 단계 연방제, 연합제가 공통점이 있다. 이런 아주 반헌법적인 내용이 거기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받는 대가로 대한민국의 안보가 희생된 거죠. 정통성이 희생된 거죠. 1994년에는 이스라엘 라빈 페레스 그리고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아라파트 이 세 사람이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의 평화를 위한 오슬로 합의. 그러나 그중에 라빈은 암살되고 라빈이 암살된 이후에 이 합의가 지켜지지 않아가지고 지금 중동은 아직도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이 받은 평화상은 평화를 만드는 데 실패했습니다. 1993년에는 남아공의 만델라가 받았습니다. 이건 받을 만한 사람이죠. 91년에 아웅산 수지 미얀마의 인권운동가. 이분도 이제는 정치를 하다 보니까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1990년에는 정말 받아야 될 사람이 받았습니다. 고르바초프. 착한 사람이죠. 이분의 착함 덕분에 우리는 소련 공산주의를 총 한 방 안 쏘고 해체하는 것을 지켜볼 수 있게 됐습니다. 1978년에는 이집트의 사다트와 이스라엘의 베긴 수상이 공동으로 수상한 것은 이집트 이스라엘 평화협정 때문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중동 평화의 한 중요한 기둥입니다. 사다트는 몇 년 뒤에 이 이스라엘과 화해했다는 걸로 해가지고 나중에 암살됐습니다. 73년에는 일본의 사또 수상이 받았습니다. 사또 수상이 받은 것은 일본의 로비 덕분이다. 국제 평화를 위해서 노력한 게 뭐가 있느냐, 뭐 이런 비판도 당시에 있었습니다. 73년의 수상자가 제일 큰 문제입니다. 미국의 키신저, 월남의 레독토 서기장. 이 두 사람은 파리 평화협정을 맺음으로써 월남의 평화를 가져왔다. 이래가지고 평화상을 받았는데 2년 뒤에 월맹이 평화협정을 깨버리고 무력으로 통일을 하고 말았습니다. 피를 흘려서 통일하고 말았습니다. 노벨 평화상 역사상 가장 큰 수치입니다. 73년. 71년은 독일의 브란트 수상이 받았습니다. 동방정책이라 해가지고 동독과 화해 정책을 펴게 되죠. 동방정책. 그러나 독일 통일을 이룬 사람은 브란트와는 반대 정책을 쓴 콜 수상, 그리고 과거에 아데나워 콜로 연결되는 동독에 대한 반공정책 덕분에 통일이 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브란트의 역할은 그렇게 높게 평가되지 않습니다. 1964년에는 흑인 인권운동가 마르틴 루트 킹 목사가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이 받을 사람이 받은 거죠. 1953년에는 조지 마샬, 미국의 국방장관, 국무장관을 거친 분이 국무장관 시절에 추진했던 마샬 플랜. 요새 또 마샬 플랜이라는 말이 다시 나왔어요. 북한에 대한 마샬 플랜 같은 것을 제2의 마샬 플랜을 해가지고 북한을 경제 부흥시킨다는 게 이게 이분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마샬 플랜. 전후 피폐한 유럽을 경제 원조를 해가지고 경제적으로 재건함으로써 소련에 대항할 수 있는 정비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마샬 플랜. 아주 성공적인 유럽 재건이고 방공 전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은 잘못하면은 이 노벨 평화상에 마음이 빼앗긴 사람들 때문에 나라가 두 개가 지금 해체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는 월남입니다. 그죠? 월남.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뽑힌 두 사람 때문에 월남이 공산화돼 가지고 평화를 잃었습니다. 자유를 잃었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이죠. 김대중 당시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바라고 불법적인 대북 송금 4억 5천만 달러를 하고 그 다음에 김정일을 만났더니 김정일이가 주한미군 문제는 이제 걱정 마십시오. 통일 이후에도 주한미군이 있어도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평양에서 돌아와서 열심히 그것을 선전을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김정일이가 한 말은 그 말이 아니고 북한에 대한 적대 자세를 포기한 평화유지군 비슷한 것 같으면 있어도 좋습니다라는 이야기였는데 앞부분을 싹 빼버리고 전제 조건을 빼버리고 마치 김정은이가 개과천선해가지고 주한미군 계속 있어야 된다고 말한 것처럼 김대중 씨가 자기 선전을 한 거죠. 거기에 노벨 평화상 위원회가
넘어간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또다시 지금 김정은, 문재인, 트럼프, 노벨 평화상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번 회담이 열린다면은 열리지 않는 게 대한민국 국익에는 가장 유리한데 만약 열린다면은 노벨 평화상이 눈에 어른거려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실수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잠을 못 이루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하필 카터가 뛰어들어와가지고 트럼프가 노벨 평화상 받을 만하다라고 이렇게 부채질을 하는데 제발 트럼프는 넘어가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